통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미 집도 땅도 퇴직금도 전부 아들 이름으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집은 제 집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0년을 바친 아버지한테. 그런데 아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걸. 박재만은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40년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쌓인 날도, 아내가 아픈 날도, 공장 불을 켜는 건 항상 재만이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기계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만들고, 손바닥엔 굳은 살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있었으니까. 박준혁, 재만의 하나뿐인 아들. 준혁이 태어나던 날 재만은 공장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감사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이 녀석 잘 키워야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한 문장이 40년을 버티게 했습니다. 준혁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대학은 서울로 갔습니다. 재만은 등록금 고지서가 올 때마다 한숨을 쉬었지만 단 한 번도 못 내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아. 너 공부나 열심히 해. 준혁은 그 말을 당연하게 들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준혁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중견무역회사. 연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재만은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공장 직원들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준혁이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어. 중견기업이었지만 재만 눈엔 대기업이었습니다. 준혁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재만은 전세 보증금을 내줬습니다. 퇴직금 절반이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재만은 웃었습니다. 됐어. 잘 살면 그만이야. 그날 재만은 집에 돌아와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준혁이 고등학교 다닐 때 먼저 갔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장가 갔어. 잘 살겠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재만은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 부부는 신혼집에 잘 정착했습니다. 재만은 한 달에 2번씩 찾아갔습니다. 빈손으로 가기 싫어서. 과일을 샀습니다. 고기를 샀습니다. 가끔은 용돈 봉투도 챙겼습니다. 며느리 이수지는 처음엔 살갑게 굴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아버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버님 다음에 또 오세요. 재만은 그 말들이 좋았습니다.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준혁이 재만 나이 70이 되던 해 명절 때 가족이 모였을 때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응. 이제 좀 쉬셔도 될 것 같아서요. 재만은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야? 공장도 이제 많이 힘드시잖아요. 직원들도 줄었고 아버지 무릎도 안 좋으시고. 괜찮아. 아버지. 준혁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가 다 관리할게요. 재산 명의만 저한테 넘겨주시면 세금도 줄이고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재만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상속세? 네. 지금 미리 넘기시면 증여세로 처리할 수 있어요.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세금이 2배예요. 재만은 준혁 얼굴을 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 그 말이 실수였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준혁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 상가 2채, 집 1채, 퇴직금 통장 위임장. 재만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사실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눈이 침침했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준혁아, 이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럼요, 아버지. 제 명의로 해두는 거지 아버지 재산이잖아요. 걱정 마세요. 재만은 잠시 펜을 들었다 내려놨습니다. 정말이지? 아버지 저 믿으세요? 제가 아들인데. 재만은 아들 눈을 봤습니다. 그 눈이 어릴 때 준혁 눈 같았습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울던 날. 처음 안았던 그 작은 아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제마는 버스 창밖을 봤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나쁜 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아들인데? 설마. 그날 밤 제마는 오래된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40년 지기 변호사 친구. 김성태. 성태야. 응, 왜? 나 오늘 아들한테 명예 다 넘겼어. 전화기 넘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류 어떻게 됐어? 그냥 증여 서류라고 했어. 제만아. 응. 내일 나 좀 만나자. 성태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제만은 그 무게가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성태를 만난 자리에서 제만은 처음으로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김성태 변호사 사무실. 제만이 서류 사본을 꺼냈습니다. 성태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읽었습니다. 읽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한 줄 한 줄. 제만은 그 앞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은 커피였습니다. 성태가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제만아. 응. 이거 완전 증여야. 무슨 말이야? 돌려받을 조항이 없어. 조건도 없고. 그냥 준 거야. 제만은 잠깐 멍했습니다. 준혁이가 관리만 한다고 했는데 서류엔 그런 말 없어. 제만아, 법적으로 그 재산은 이제 준혁이 거야. 제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준혁의 전화가 줄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보름, 그 다음엔 한 달. 제만이 먼저 전화하면 아버지 요즘 좀 바빠요. 아버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이에요. 전화가 짧아졌습니다. 넉 달이 지났습니다. 제만은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아파트 앞에 서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수진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아버지.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나왔습니다. 실내복 차림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오신다고 연락을 안 하셨네요. 응, 그냥 왔어. 준혁이 있어? 퇴근하려면 멀었어요. 그래? 그럼 들어가서 기다려도 될까? 수진이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을 해주셨으면 해요. 저도 집 정리도 해야 하고 애들 공부도 봐야 해서요. 알겠어. 그래도 오늘은 좀 들어가도 되지? 오늘은 좀 그래요. 제만은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좀 그렇다고? 네. 다음에 연락하고 오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제만은 아파트 복도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닫혔습니다. 옆집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제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번호 키가 달린 문. 자기가 전세 보증금 내준 집. 자기 아들 이름으로 된 집.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제만은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봤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제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주 토요일. 제만은 다시 준혁한테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준혁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준혁아. 아버지, 이제 살 곳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무슨 말이에요? 집 있잖아. 아버지 살던 집. 거기서 계속 살면 안 되겠냐? 아버지, 그 집 지금 전세 내놨어요. 제만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세? 네, 월세보다 전세가 낫잖아요. 이미 계약했어요. 내 집을? 명의가 제 거잖아요. 제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디서 살아? 아버지, 죄송한데요. 준혁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도 요즘 형편이 안 좋아요. 상가 담보로 대출 받은 게 있어서 이자가 매달 나가거든요. 담보? 상가를 담보로? 아버지가 주셨잖아요. 제 명의로. 그래서 쓴 거예요. 이자가 얼마야?
그건 아버지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준혁아. 네. 아버지 어디서 살아야 해?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좀 알아볼게요. 지금 바빠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만은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40년 살던 집이었습니다. 아내랑 살던 집. 준혁이 초등학교 때 그림 그렸던 벽지가 아직 있었습니다. 그 벽지를 한참 봤습니다. 이틀 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이사 나가 주셔야 합니다. 세입자 입주 날짜가 잡혔어요. 제만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제만은 처음으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성태한테 전화했습니다. 성태야. 응. 나 쫓겨났어. 성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만이 먼저 말했습니다. 근데 나 준비할 게 있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성태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제만은 짐을 쌌습니다. 40년 살던 집에서 박스가 3개였습니다. 옷 몇 벌, 아내 사진, 낡은 공구함, 그리고 서랍 깊숙이 있던 오래된 봉투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40년이 박스 3개였습니다. 고시원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였습니다. 월 35만 원. 복도가 좁았습니다. 방은 더 좁았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관리인 아주머니가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냉장고는 복도에 공용으로 쓰시고요. 욕실은 저쪽이에요. 세탁기는 지하에 있어요. 제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벽에 못 하나. 제만은 아내 사진을 그 못에 걸었습니다. 그게 그나마 사람 사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옆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젊은 사람 같았습니다. 유튜브 소리였습니다. 웃음소리도 났습니다. 제만은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생활 사흘째. 준혁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제만은 한참 그 문자를 봤습니다.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또 쓰다가 지웠습니다. 결국 이렇게만 보냈습니다. 잘 있다. 준혁한테서 더 이상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제만은 아침마다 고시원 앞 편의점에서 커피를 샀습니다. 1,000원짜리 캔커피. 의자도 없이 편의점 앞 난간에 기대서 마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습니다. 제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일째 되던 날 성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만아, 나 서류 다 검토했어. 응. 준혁이가 상가 담보로 얼마 대출 받은 줄 알아? 얼마야? 2억 5천. 제만은 캔커피를 내려놨습니다. 2억 5천? 응. 그리고 집은 전세 보증금이 2억이야. 근데 제만아. 응. 그 전세 보증금이 통장에 없어. 무슨 소리야? 준혁이 통장을 추적해봤는데 그 돈이 주식 계좌로 들어갔어. 그리고 지금 반토막 났어. 제만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만아. 응. 준혁이가 너 퇴직금 통장도 정리했어. 3천만 원이 빠져나갔어. 제만은 전화를 끊고 편의점 앞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퇴직금, 40년 공장, 굳은 살 박인 손, 새벽 4시. 그게 다 어디 갔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만은 받았습니다. 아버지. 응. 상가 하나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제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요. 그냥 갖고 있으면 손해예요. 제가 좋은 매수자 연결해놨는데 아버지 사인이 필요해요. 사인? 네. 공동서류 처리 때문에요.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어요? 제만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다. 준혁은 안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내일 봬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만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명의를 이전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복도에서 관리인 아주머니가 제만을 봤습니다. 어르신 왜 안 주무세요? 제만은 웃었습니다. 잠이 좀 안 와서요.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여기 오시는 분들 다 사연이 있어요. 제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아주머니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제만은 방으로 들어가 성태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이야. 성태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준비됐어. 제만은 아내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이제 끝내려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만이 간 곳은 준혁의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제만이 도장을 찍던 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 준혁이 서류를 가져온 날 제만은 도장을 찍기 전 성태한테 먼저 전화했었습니다. 성태야, 나 오늘 아들한테 명의 넘기려고. 성태는 바로 말했습니다. 잠깐. 내가 서류 보고 나서 해. 귀찮게 왜? 제만아, 나 40년 변호사야. 그냥 넘기면 안 돼. 조항 하나만 넣자. 제만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아들한테 그런 거 넣으면 기분 나쁘잖아. 제만아. 성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분보다 내 노후가 중요해. 제만은 결국 성태를 만났습니다. 그날 오후 성태가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이거 완전 증여야. 조건이 없어. 그러니까 조항 하나만 추가하자는 거야. 어떤 조항? 성태가 펜을 들었습니다. 수증자 박준혁은 증여자 박제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거주 제공, 생계 지원, 정기적 안부 확인 등의 의무를 포함한다. 수증자가 이를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 부동산 및 관련 자산의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자동 반환된다. 제만이 그걸 읽었습니다. 준혁이가 사인 안 하면 어쩌려고. 읽지 않으면 사인하겠지. 제만이 성태를 봤습니다. 성태가 말했습니다. 제만아, 나쁜 게 아니야. 보험이야. 준혁이가 잘하면 이 조항은 평생 쓸 일 없어. 제만은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못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만약을 위해서. 다음 날 성태가 조항이 추가된 서류를 공증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만이 준혁을 만났습니다. 준혁이 자기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제만이 말했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변호사 친구한테 한번 검토 받아봤어. 서류 바꿔도 되지? 준혁이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서류? 내용은 똑같아. 그냥 공증 받은 거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준혁이 새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내용이 길었습니다. 뭐가 달라요? 공증 받은 것 말고는 똑같아.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걸로 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만도 찍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혁은 그 서류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읽지 않았으니까. 성태는 서류 원본을 보관했습니다. 제만한테 사본을 줬습니다. 제만아, 이거 잘 갖고 있어. 준혁이가 잘하면 쓸 일 없겠지. 그래. 근데 만약을 대비해서. 제만은 그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잊으려고 했습니다.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전화를 끊기 시작했을 때, 며느리가 문을 닫았을 때, 고시원에 혼자 누웠을 때, 제만은 그 봉투를 생각했습니다. 아직 아니었습니다. 6개월이 기준이었습니다. 제만이 집에서 나온 날부터, 아들이 연락을 끊은 날부터, 날짜를 세웠습니다. 고시원 생활 4개월째. 성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만아, 2달 남았어. 알아? 그때 바로 움직일 수 있게 준비해둘게. 고마워. 제만아. 응. 넌 잘못 없어. 제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생활 5개월째. 준혁이 상가 팔겠다고 전화했습니다. 제만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날짜를 세어봤습니다. 6개월이 되는 날은 딱 사흘 뒤였습니다. 제만은 성태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흘이야. 성태한테서 바로 답이 왔습니다. 법원 접수는 내일 아침에 할게.
집행은 사흘 뒤 오전으로 잡아뒀어. 제만은 문자를 보고 오랜만에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날 밤 제만은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아들한테 다 줬는데 쫓겨났어. 근데 있잖아. 나 아직 준비가 돼 있어. 그리고 사흘 뒤 아침 법원 집행관이 움직였습니다. 사흘 뒤 아침 제만은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40년 습관. 고시원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이구나. 일어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흰 셔츠, 남색 바지. 아내 사진 앞에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성태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오전 10시. 집행관이 먼저 가. 너는 10시 10분에 와. 제만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아침 일찍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1,000원짜리 캔커피. 마지막으로 여기서 마시는 거였습니다. 난간에 기대서 다 마셨습니다. 버렸습니다. 걸었습니다. 준혁 아파트 앞. 10시 5분. 법원 집행관 차가 이미 주차돼 있었습니다. 성태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제만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제만아. 응. 준비됐어? 제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라가자. 엘리베이터. 성태. 법원 집행관 2명. 제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제만은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집행관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깐 침묵. 그 다음 준혁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법원 집행관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 수진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뭐야, 무슨 집행관이야?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집행관을 봤습니다. 성태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제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준혁 씨 부동산 소유권 원상 반환 집행 통보입니다. 수령 확인해 주십시오. 준혁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읽는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한 줄에서 부양 의무 불이행 시 소유권 자동 반환. 준혁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태가 말했습니다. 박준혁 씨가 서명한 증여 계약서입니다. 부양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6개월 이상 불이행 시 자동 반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박재만 씨가 거주지를 제공받지 못한 채 고시원 생활을 한 지 6개월이 경과했습니다. 준혁이 제만을 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언제? 도장 찍던 날. 제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서류 안에 있었어. 뒤에서 수진이 나왔습니다. 서류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읽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멀쩡히 살고 있는 집을 빼앗아가는 게 말이 돼요? 성태가 말했습니다. 공증된 계약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애들 학교가 여기라고요. 이사를 어떻게 해요, 갑자기? 제만이 수진을 봤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한테 문 닫던 날. 기억해요? 수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 살 곳 없다고 했을 때 연락하고 오라고 했죠. 수진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만은 더 이상 수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집행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집 소유권은 제만에게로. 상가 2채도 반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준혁이 담보로 쓴 대출. 그것은 준혁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러면 신용불량자 될 수도 있어요. 제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만이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준혁아. 네. 아버지가 새벽 4시에 일어난 거 알지? 네. 그게 너 때문이었어. 준혁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좀 쉬려고. 제만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성태가 옆에 섰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었습니다. 제만은 하늘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성태가 말했습니다. 밥 먹자. 제만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래. 그날 오후 성태와 밥을 먹으면서 제만이 말했습니다. 상가 하나 팔아야겠어. 왜? 작은 집 사려고. 어디? 조용한데? 텃밭이라도 있는데? 성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제만이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여보, 나 이제 쉬어도 될 것 같아. 혼잣말이었습니다. 성태는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2달 뒤 제만은 경기도 외곽 작은 단층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마당이 있었습니다. 텃밭이 있었습니다. 봄이면 고추를 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 첫날 제만은 아내 사진을 제일 먼저 걸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벽에. 여보, 여기 어때? 준혁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만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연락이 오겠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제만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에 물을 줬습니다. 새벽 4시가 아니었습니다. 해가 뜨고 나서 느지막이. 그게 좋았습니다. 제만은 물조리개를 들고 텃밭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흙 냄새가 났습니다. 좋은 냄새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냥 살았습니다. 끝.